쿠팡과 펭수, 방탄소년단 BTS. 엄청나게 유명하다는 것 말곤 딱히 공통점이 떠오르지 않는데 이 셋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사무소 미주, 김미주 변호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문 김미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법률사무소. 각종 소송 서류와 기록으로 꽉 차 있는 여느 법률사무소와 달리 회의 자료는 모니터와 아이패드가 전부입니다. 저희가 지금 스포티비나 아니면 내고왕이나 이런 부분들 영상 모니터링을 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영상 모니터링 할 때 조금 이슈되는 거 좀 그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고 보니 모니터 화면에 BTS나 펭수 같은 인기 그룹이나 캐릭터들이 띄어져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기존의 영상을 침해하는 거랑 유형이 다르고 그 다른 유형에 대해서 추가적인 신중 조사를 하고 있고. 법대를 나와 원래 독일 유학을 계획했던 김미주 변호사는 국내에 로스쿨이 도입되며 로스쿨 진학으로 방향을 튼 변호사 시험 1회 출신 올해 10년 차 변호사입니다. 계기들은 너무 어려운 법학이 아니고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학이 아니고 좀 비즈니스에 좀 어떻게 보면은 살아 숨쉬는 법학 그런 역할이 어떤 걸까요? 첫 직장은 쿠팡이었습니다. 2012년 2월입니다. 그 당시에 쿠팡은 아주 작은 사실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법무팀도 없었고 당연히 인하우스로 그러니까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겠다라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구나 당시는 아직 변시 합격자 발표도 안 난 상황. 그럼에도 김미주 변호사는 쿠팡의 가능성을 보고 무작정 문을 두드렸고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제 눈엔 그게 굉장히 시작 단계로 보이더라고요. 나를 좀 채용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인턴으로라도 나는 역할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쿠팡에 사실 인턴으로 채용을 했다. 쿠팡에서의 만 3년. 김미주 변호사는 정말 정신없이 일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한 200~300개 정도의 법령을 보고 여기에서 최소한의 조치로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는 퀄리티 체크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QC 가이드라인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현업 부서에서 최대한 걸러서 페이지가 업로드 되도록 하는. 쿠팡 1호 사내 변호사로 지금까지 재직했다면 일종의 창업 공신처럼 나스닥 상장 관련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슬쩍 던져봤습니다. 대기업화되고 이제 정말 규모가 커져가던 쿠팡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조금씩 줄어가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저한테 제한이 없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이제 회사였다면 저한테는 그게 조금은 아쉽고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도전거리를 찾아 옮긴 두 번째 직장은 코넥스 솔루션이라는 브랜드 관리 회사입니다. 김미주 변호사는 여기서 브랜드와 지식재산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눈을 뜨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가면을 쓰고 위조품을 팔아서 소비자에게 어떠한 그 피해를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굉장히 많이 차단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 상품, 이른바 짝퉁은 단순히 특정 기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시장 자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이슈들을 대응하고 그다음에 소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되면 건실한 브랜드사 그리고 진짜 아주 성실하게 브랜드를 키워내고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이러한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준비 기간들과 문제의식 위에 김미주 변호사는 지난 2017년 7월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를 세워 대표 변호사에 취임합니다. 법률사무소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딴 법률사무소 미주입니다. 꼭 나만의 분야를 가진 변호사가 되고 싶다. 김미주 변호사라고 하면 김미주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 변호사라고 하는 그 네임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 다 가는 길이 아닌 이제 새로운 길을 좀 개척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김미주 변호사는 지재권 침해 상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물론 그런 침해 상품들이 유통되는 플랫폼들도 침해 상품의 해악에 대해 잘 몰라서 무심한 건지 의도적으로 무심한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침해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펭수를 따라한 제품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중립적인 제3자들이 사실 그들도 침해자들 편에 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되는 게 자기네들의 수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김미주 변호사는 그러면서 지재권 침해 대응은 발생 초기부터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침해 행위를 일삼는 그때 곧바로 액션을 취하는 걸 저희는 이제 침해 대응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침해 대응에는 크게 바로바로 모니터링을 해서 침해하는 그 게시물을 바로바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경고장을 보내는 거,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또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저희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지재권 침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건데 요즘은 영상 관련 지재권 침해 대응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김미주 변호사는 EBS 인기 캐릭터인 펭수나 국내를 넘어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 유명 그룹 방탄소년단 BTS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등 지재권 침해 대응 분야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상 콘텐츠, 이 영상 콘텐츠의 침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영상 콘텐츠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침해 대응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으로 또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벌려놓은 일도 많고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것 같이 바빠 보이는 김미주 변호사. 그런 김 변호사가 올해 2월부턴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라는 중책까지 떠안았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어떠한 법조계의 의견을 이제 달라 그랬을 때 그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이제 주로 쓰는 게 이제 법제이사의 이제 주 역할이고요. 그래서 한 1년에 700여 개, 800여 개의 법안들이 이제 대한변협에 검토 요청이 오고요. 그 700~800여 개의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지. 말만 들어도 엄청난 경무일 것 같은데 김미주 변호사는 이전에는 잘 몰랐던 걸 배우는 게 참 많다며 웃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제이사를 하다 보니까요. 국내에서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트렌드나 아니면 나라의 어떠한 가장 현안들 그런 부분들을 아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 욕심도 많아 보이고 일정 부분 성취도 이루어가고 있는 김미주 변호사에게 앞으로 뭘 더 해보고 싶냐고 묻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만의 분야에서 변호사들이 하지 않았던 분야를 제가 조금 더 확대하고 넓혀나가서 시장을 키워나가고 싶다라는 게 제 포부고요. 제가 하는 분야에서 계속 도태되거나 멈추지 않고요. 계속 앞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법률방송 왕선민입니다. 평범한 시민들 앞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시민들이 유무죄 판단을 하는 장면. 미국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인데요. 이처럼 일반 시민들이 형사사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판사는 그에 따라 양형을 정하는 시스템을 배심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형사재판에 이 같은 배심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배심제도 전면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만나 배심제도 관련한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김광기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가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라는 도발적 발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배심이 왜 필요하냐면은 판사나 검사가 올바른 판단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큰 잘못이에요. 원래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모든. 판사는 오류가 없는 신이 아닌데 신 대접을 받고 있다고 김광기 변호사는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소송법하고 제도가 판사가 전지전능하다고 가정하고 돼 있어요. 완전히 판사가
신의 경지에 가 있는 식으로 가정하고 재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판사를 믿지를 못하지. 실제로 재판 오류가 많아요. 그리고 멋대로 하지. 그러니까 판사 마찬가지로 검사도 더더욱 무오류의 존재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잘못된 수사와 기소, 재판의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사 멋대로 재판, 검사 멋대로 수사, 기소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피해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모든 재판 수사에는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기저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변되는 사법불신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사법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 배심제도 전면 도입이라는 게 김광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걸 국민이 대신하는 겁니다. 국민이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그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법률적으로 보증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나라 사법 신뢰 수준이 아주 낮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국민이 직접 하지 않으면 그거를 개선할 방법 없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소양이 없는 배심원단에 유무죄 판단을 맡겨둘 경우 재판이 감정적,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우라고 일축합니다. 거꾸로 판사가 유무죄와 양형 전권을 쥐고 있는 현재 시스템이야말로 유전무죄 가능성이 상존한 불완전한 제도라는 게 김광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배심제 때문에 온정적으로 재판이 흐를 수 있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배심제 때문이 아니고 선고하는 사람이 온정적이기 때문이지. 청탁을 받았거나 뭐 눈치를 보거나 옛날에 온정적인 거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죠. 배심제 때문은 아니에요. 거꾸로 이른바 인민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김광기 변호사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인민재판 얘기를 꺼내냐고 반문합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의 수준과 의식이 6.25 때 수준은 한참 전에 지나지 않았냐는 것이 김광기 변호사의 말입니다. 저 사람 유죄다, 고리대금업자다 해갖고 죽여라 하는 이런 재판이 될까봐 겁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기 어디 북쪽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우리나라에서 뭐 어디 배심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배심은 그 전체가 유죄에 동의를 해야 되고 또 배심 제도를 시행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뭘 잘 모르는 얘기라고 일축합니다. 배심제도 전면 도입이 모든 재판을 다 배심제로 하자는 게 아니고 논쟁적이고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만 배심제를 하자는 건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하는 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사건 중에 1개, 2개는 배심으로 가지만 배심제에서 법정 심리에 집중할 수 있는 뭐 그런 사건이 몇 개나 된다고. 그런 사건만 집중하면은 뭐 배심제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도 잘못된 얘기죠. 오히려 배심제하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가 합의해 대략적인 형을 정하고 판사가 이를 수용하는 제도가 훨씬 효율적이지 모든 사건에 대해 다 공판을 진행하는 현재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게 김광기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판 모든 사건이 공판이 열리고 있거든요. 약식 기소되는 것 빼고는. 그럼 거기에 판사들이 다 일일이 뭐 어디 앵무새처럼 뭐 검사하는 얘기 듣고 피고인 하는 얘기 듣고 뭐 하는 거를 공판장에서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낭비적이에요. 그런 낭비 생각하면은 배심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판사와 재판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동떨어진 비판이라고 반박합니다. 무엇보다도 법에 의해서 판사가 통제를 하거든요. 원래 판사가 배심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송법상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그러라고 있는 거지. 배심제 하에서는 판사의 역할이 더 커져요. 무엇보다 배심 제도는 끼리끼리 재판이 아닌 헌법상 공개재판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제도라고 김광기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배심제 하에서 중요한 거는 재판의 공개거든요. 그거를 가능한 한 또 중계를 해가지고 다른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수집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재판이라는 게 공개 재판주의잖아. 비밀 재판은 아니죠.
비밀 재판하면 안 돼요. 공개 재판해야 되죠. 다만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배심제를 한다 해도 당연히 중계는 안 하고 2차 피해 우려 등에 대해선 시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믿어야 한다고 김광기 변호사는 말합니다. 현재 법조계엔 배심제도 연구회가 구성돼 토론회나 세미나, 관련 자료집 발간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데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 재판을 넘어 배심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최근 특수부대 출신자들이 생존 경쟁을 벌이는 이른바 밀리터리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뜸하지만 보수단체 시위나 집회에 군복을 입고 나온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현용 군복을 사고 팔거나 입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하는데 군복 정도가 아니라 대검 같은 군용 물품도 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로투데이 현장 왕성민 기자입니다. 종편 채널A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강철부대라는 이름의 밀리터리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특전사나 해군 UDT, 해병 수색대 등 특수부대 출신자들이 상황별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률이 6%에 육박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TV뿐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군사 관련 영상들은 이른바 덕후가 많아 인기 아이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군 지원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군복 착용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도 한 유명 유튜버가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제 채널에서 업로드된 영상 속에 제가 현역 때 입었던 전투복을 입고 찍었던 영상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 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법 제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역 군인이 군용물을 외부에 반출하거나 판매했을 경우엔 군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군복을 소지한 군용물품의 유출 및 판매는 물론 단순한 소지와 착용도 모두 처벌 대상인 겁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군복을 이제 현역병이나 현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를 매돌려가지고 횡령하거나 절취해가지고 매매하는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이 될 겁니다. 현용 군복이 아닌 구형 군복의 경우에도 국군 계급장이나 부대마크 등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급장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유사 군복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급장을 이제 현용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군용 물품은 온 오프라인에서 여전히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군복 등 쓰던 옷들을 파는 이른바 구제의류가 많이 팔리고 있는 서울 동대문 동묘시장입니다. 군용 물품 관련해서 어떤 물품들이 팔리고 있는지 시장을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군복과 이런저런 군장류를 파는 좌판들이 여기저기 깔려 있습니다. 육군에서부터 해병대 전투복까지 일반 사병 군복에서 부사관, 위관장교 군복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과가 같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사과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걸 봐야 돼. 요 날개 있는 게요? 아니 뱀하고 뱀이 이거 그 날개를 감고 올라갔죠. 상인들이 늘어놓는 넉살 사이로 여기저기 군복을 구하려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짝퉁 아니냐고 묻자 판매 상인은 펄쩍 뛰며 실제 군복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 군복안을 보니 군용 마크가 선명하고 이름과 군번 등을 적는 난까지 부착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누가 가짜로 만들어? 필지를 하는데 뭐 이게 무슨 뭐 불친하게 이거 만들면 더 망하는 지름길이야. 이거 돈이 얼마인데? 군복 말고도 뭐에 쓰려는 것인지 탄창 파우치 같은 다른 군용 물품들도 눈에 띕니다. 이런 거는 아예 탄피. 그러니까 탄창. 두 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탄표를 넣은 거야. 아니지. 파우치 정도가 아니라 골목을 더 돌아보니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군용 대검을 파는 노점상도 있습니다. 날도 서 있네?
이거 진짜예요, 이거. 그냥 나에 다 서 있어, 이거. 이런 건 얼마예요? 이거 한 12만 원만 줘. 12만 원, 12만 원. 대검 같은 건 어디서 구하느냐고 묻자 더 알려고 하지 말라며 말을 흐립니다. 이런 거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긴데, 이거 의정부, 막 미군 부대 이런 데 가서. 아무튼,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군용 물품은 어디서 들어오냐, 군복은 어디서 구하냐, 이런저런 걸 묻자 상인은 일순 경계하기도 합니다. 군복 같은 거 많이 들어와요? 네, 군복 같은 거 파는 거 있죠. 아, 그래요? 왜? 네? 아니, 군복 좋아해갖고. 미제도 나오고 다 들어오죠. 내 가격이 70만 원.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이 군인 아닌 자의 군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안보 및 국방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가령 유사시 적군이 우리 국군 군복을 입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작전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군복을 만들어지는지를 적국이 알게 되거나 아니면 유사 군복을 적국이 입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가 진짜로 우리나라의 군인인지 혹은 누가 적국의 군인인지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작전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겠냐 싶어도 일례로 지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북한군들은 우리 육군 복제 전투복을 입고 침투해 군 당국을 당황케 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군 열병식에도 일부 북한군이 국군 신형 전투복과 유사한 군복을 착용하고 나온 게 확인돼 정보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19년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사 군복을 착용하고 아군으로 위장한 자들에 의한 테러 등 국가적 위험이 발생하면 국가 안전 보장에 치명적인 결과와 사회적 혼란, 불안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헌재의 합헌 결정 사유입니다. 이게 유사 군복을 판매하거나 이거를 무분별하게 시중에 풀리는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국방력이 약화되게 된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 디지털 무늬 군복을 다시 한번 이거를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른바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군복 착용을 만회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군복을 사고 판다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관련 질의에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군복은 현용 전투복으로 판단된다며 국방부 소속 군사경찰과 관할 경찰서에서 군복 단속법 위법 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경찰을 통해 고발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인의 경우 민간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며 상습 판매 지역에 대한 군경 합동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버려지는 예비군복 등 군용 물품, 특히 군복의 시중 유통 경로 파악 및 판매 실태 점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올해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수 대비 합격률을 보면 이른바 스카이 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1, 2, 3위를 차지했고 성균관대가 4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합격률 하위권 대학들인데 최하위 3개 대학의 평균 합격률은 스카이 대학 합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아름 기자가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제9회 변호사 시험에 이어 올해 제10회 변시에서도 응시자 수 대비 합격률 1위는 서울대였습니다. 서울대는 81.54%의 합격률을 보여 응시생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합격했습니다. 서울대의 뒤를 이어 78.67%와 77.54%의 합격률을 기록한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67.72%의 합격률을 보인 성균관대는 지난해 3위에서 한 단계 미끄러져 4위를 기록했고 합격률 67.50%의 경희대는 지난해에 이어 5위를 지켰습니다. 영남대는 67.02%의 합격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위를 차지하며 지방대 가운데 유일하게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한양대, 외대,
이대, 서강대가 각각 7, 8, 9, 10위를 차지하며 10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올해 제10회 변시 전국 평균 합격률 54.06%를 넘긴 로스쿨은 이들 10위권 안에 든 학교들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15개 대학은 전국 평균 합격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위 10개 대학들이 변시 평균 합격률을 견인했고 나머지 로스쿨들은 평균을 깎아먹었다는 말입니다. 이를 서울과 비서울 로스쿨로 이분화해보면 서울 소재 12개 로스쿨들의 평균 합격률은 67.04%입니다. 반면 지방 소재 13개 로스쿨들의 평균 합격률은 44.39%에 불과합니다. 즉 변시에 응시한 서울 소재 로스쿨 졸업생들은 열에 7명 가까이 합격했는데 지방 로스쿨들은 열에 5도 합격하지 못하고 절반 이상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22위와 23위, 24위, 25위를 기록한 충북대와 강원대, 제주대, 원광대, 최하위 4개 지방 로스쿨들의 합격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원광대와 제주대의 경우엔 각각 30.66%, 31.65%의 합격률로 10명이 응시하면 겨우 3명만 합격하고 나머지 7명 가까이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위권과 하위권 대학의 합격률 격차가 올해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엔 올해보다 2개 학교가 더 많은 6개 지방 로스쿨이 30%대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로스쿨들의 교육 커리큘럼이나 운영 시스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교육이 운영되고 뭐가 문제라서 지금 이런지를 평가를 해봐야 평가가 이루어져서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을 해서 없애야 되는. 그런데도 일부 로스쿨들이 이런 평가와 분석에 대해 극도로 몸을 사리며 경계한다고 이윤우 변업수석 대변인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그 평가를 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계신 교수님들 밥그릇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걸 원치 않죠, 로스쿨은. 그렇기 때문에 반면 변시 합격률이라는 잣대만으로 로스쿨들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단선적인 합격률로만 서열을 매기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진짜 실력을 갖추고 지금 나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그게 없어서 합격률을 기준으로 한 줄 세우기와 서열화는 다양한 교육이라는 로스쿨 설립 취지를 몰각하고 무엇보다 로스쿨들의 변시학원화와 지방 탈출이라는 악순환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것이 김용섭 교수의 지적입니다. 이게 학교의 서열화를 잘못 오도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지 한마디로. 괜히 옮겨가게 되고 하여튼 그런 단선적인 기준은 문제가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 로스쿨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응시자 수 대비 합격률 6위를 차지한 영남대 로스쿨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남대의 경우엔 특히 올해 10회 변시에서 로스쿨 10기 실제 입학생 대비 합격률에서 서울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쉽게 말해 로스쿨을 졸업하는 해의 첫 번째 침 변시에서 합격한 경우가 연고대 등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영남대는 지난해인 이 부분에서 서울대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돌풍 수준의 약진에 대해 이동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대학의 전폭적 지원과 우수한 교수진의 교육 연구, 학생 상호 간의 주도적 학습과 함께 우수한 행정력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윤우 변협수석 대변인은 잘하고 있는 곳이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이든 평가와 분석을 통해 장점은 서로 흡수하고 단점은 반면교사로 삼아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평가와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스쿨들은 그런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완고하게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발간해서 낸 다음에 그 로스쿨 협의회로부터 저희한테 공문 비슷하게 왔어요. 다시는 이런 평가 보고서를 만들지 말 것 이렇게 적었어요. 이런 식으로 명령조로 왔어요. 이런 가운데 로스쿨 운영 시스템 개선과 발전,
대한모색을 위해 올해 25개 전체 로스쿨에 대한 실지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대한변협이 로스쿨들의 협조를 얻어 순조롭게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림입니다. 네, 이웃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공유했다면 초상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초상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웃과 다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 네. 거주하던 정 씨는 네. 지난 2018년 2월에 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발견한 입주자 A 씨가 네. 이러한 행동을 제지했지만 네. 정 씨는 욕설 섞인 언쟁을 하면서 네. 현수막을 그대로 달았고 네. 부녀회장이었던 B 씨는 네.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C 씨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C 씨는 네. 이 동영상을 관리소장 등 14명에게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찍어서 공유를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 4월 네. 정 씨는 그 B 씨가 네.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오자 네. B 씨와 그의 남편과 다투면서 네. B 씨의 팔을 쳐내고 비트는 등의 폭행을 했고 네. B 씨는 이 장면 또한 고스란히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폭행 사건으로 정 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화가 난 정 씨는 네. 층간소음 사건과 현수막 사건을 촬영한 B 씨와 네. 영상을 공유한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네. 각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이르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초상권 하는데 초상권의 법적인 개념이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사람은 누구나 네.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네.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인 특징에 네. 관해서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초상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 의해서 네. 이 초상권을 헌법적인 권리로 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1심과 2심은 네. 모두 초상권 침해 자체는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네. 이른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네. 정 씨가 네. 졌다라는 판결인데요. 네. 일단 현수막 게시 촬영 관련해서 재판부는 네. 먼저 정 씨는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현수막의 내용은 아파트 관리 방법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네.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인데 네.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네.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정 씨가 네. 공적 논의에 나선 만큼 네. 비유하자면 공개 토론회 같은 네. 장소에 나선 사람이라면 네. 그 사람은 촬영 등을 이미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한 네. 그 공개 장소를 촬영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럼 폭행 장면 촬영한 거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재판부는 네. 폭행 장면 촬영은 네. 형사 절차상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네.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네.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1심과 2심에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는 네.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네. 1, 2심과 마찬가지로 네.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면서 네.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네.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 초상권 침해 관련 주의할 점이나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팁을 좀 주시죠. 네, 그 초상권을 침해 네.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는 네. 민법 제750조에 의해서 네.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어떠한 경우에 초상권이 침해되는지 그 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초상권 침해 성립 요건으로 네. 첫 번째는 식별 가능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본인인지 여부가 판명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촬영한 영상물 등을 네.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야 합니다. 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한다면 네. 그 피해자는 말씀드린 바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네. 이에 더해서 네.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다만 이러한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네. 네.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네. 배상 청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찍어서 자기들끼리 야, 이 사람 뭐 예쁘다 좀 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돌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네. 판단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일단은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네. 이러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외에도 네. 기타 뭐 정통망법 네. 등에 의해서 형사적인 처벌이 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타 정통망법에 의한 처벌 또는 모욕죄, 뭐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한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무튼 뭐 초상권을 침해할 일도 침해 당할 일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나에게는 형이 없다. 내 무형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오늘 기소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입니다. 오늘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주체는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 3부장 수사팀입니다. 앞서 그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어제 수사팀에 이 지검장 기소 보고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사실상 검찰 내 넘버 2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같은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화한 겁니다. 수사에서 기소까지 1년의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은 정반대의 두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희대의 권력형 성범죄 피의자 김학의가 해외 도피하는 것을 두 눈 멀거니 뜨고 수수방관했어야 하냐, 열심히 할 일 한 검사에 대한 적반하장 본말전도 수사가 문제라는 이성윤 지검장을 옹호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면 실체적 정의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 절차적 정의를 도외시하는 검찰권 행사는 군사정권 시절 무소불위 권력기관들의 불탈법한 권력 남용과 본질에 있어 다를 게 없다.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유무죄야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관심은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와 용퇴 여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검장이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쪽에선 검찰 수사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차기 검찰총장 낙마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서도 끌어내리려는 거다. 김호수 총장이 와도 어디에도 쓰이지 못하게 대못을 박으려는 것이다. 그럴수록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엔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진 검찰이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사퇴해야 한다는 쪽에선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의도나 경위, 과정을 떠나 어찌됐든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만큼 자리를 지키는 건 부적절하다.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 배제,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직무배제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성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에 눈 감았던 데 대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얽혀있는 이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단 직무배제 등 인사조치와는 선을 그은 건데 당사자인 이성윤 지검장은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그러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치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으나 명예회복 등을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사마천 사기 만석 장숙 열전의 아내 무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역하면 나에게는 형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한 5대 황제 문제의 총애를 받은 직불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황제의 총애를 질시한 사람들이 형수와 정을 통한다고 헐뜯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직불의가 한 말입니다. 애초 형이 없는데 정을 통할 형수가 어디 있냐는 어떻게 보면 코웃음입니다. 비슷한 고사로 후한 광무제 때 제오륜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후한서에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황제의 총애를 시기한 사람들이 장인을 구타하는 폐륜아라고 비난하자 제오륜은 황제에게 신삼취처, 개무부, 신은 3번 처를 얻었으나 모두 아비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비 없는 처, 없는 장인을 어떻게 구타하냐는 말입니다. 정권과 궤를 같이 하며 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황제의 총애를 질시한 사람들의 억울하게 비방과 헐뜯김을 당한 직불의나 제오류라는 얘기를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다만 이 지검장에게 형과 장인이 없는데, 혐의가 없는데 검찰이 총장 등 인사 관련 무리하게 이른바 표적 수사를 한 건지, 아니면 혐의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직권남용에 대해 이 지검장이 일단 부인하며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쪽이 누구인지 이제부터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차분하고 냉철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재판 제5차 공판이 오늘 오전 열렸는데요. 오늘 공판에선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현장 영상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날선 설전을 벌였습니다. 재판에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경찰이 영등포구 노들길 4차로 가운데 1차로를 주행하는 영상입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 당시를 재현해 찍은 경찰 영상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엔 바깥차로, 그러니까 3, 4차로로 운행해야 하는데 300m 이상 1차로로 달렸기 때문에 일시적인 추월 목적 주행이 아니고 지정차로제 위반이라는 취지의 영상입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경찰관인 단속 지점 6교 약 300m 앞에서부터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위치도 경찰관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이호영 변호사는 해당 동영상 CD를 증거로 인정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속경찰관의 주장과 단속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소송을 낸 건데 단속경찰관의 주장을 그대로 찍어온 동영상을 어떻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냐는 취지의 반박입니다. 사실은 그 동어 반복에 불과한 거거든요. 지금 단속 경찰관의 한 말이 우리는 신빙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 단속 경찰관이 한 말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재현을 한 다음에 이거 봐라, 이 영상에 보면 그대로 찍혀 있다, 이런 것이어서.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의 주행 행태, 도로 상황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앞지르기의 목적이 없었음이 분명히 확인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호영 변호사는 실물 화상기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워놓고 검찰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단속 지점 수백 미터 앞 3차로 노면에 종합운동장 방면은 왼쪽 차로로 가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호영 변호사는 해당 노면 표시는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직진하려는 차량은 왼쪽 차로인 1, 2차로로 가야 한다는 표시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지점 수백 미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노면 표시에 따라 3차로에서 왼쪽 차로로 경로를 바꾼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경로를 바꾼 정당한 주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항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3차로에 그 직진할 차량들은 왼쪽으로 이동해라, 왼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라라는 노면 표시가 있어요. 그럼 그 표시에 따라서 피고인이 왼쪽 차로로 들어간 걸 가지고 처벌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검찰의 재연 영상과 변호인의 추가 주장 등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피고인 측도 현장 검증 영상을 찍어 제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에 대한 피고인 주장을 입증할 영상을 촬영해서 제출해달라 다음 기일에 검찰이 제출한 영상과 비교해가면서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재판부는 양측에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달 12일 4차 공판에서 변호인이 낸 현장 검증 요청은 안전상의 이유 등을 들어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경찰의 범칙금 2만 원 부과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김승환 씨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 댓글들이나 아니면은 다툼의 카페 등을 통해서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주행을 하다가 억울하게 단속을 당하고 그다음 귀찮아질까봐 그냥 2만 원 내고 말지 하는 그런 일이 더 발생을 안 할 수 있도록 좋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6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5시 20분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절도죄 징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사건 내용부터 볼까요? 네, 누가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가는 네. 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네. 육군 상무대 소속 전모 씨는 지난 2019년 8월 6일 저녁 8시쯤 나주 호수공원로 노상에 며칠째 놓여 있었던 자전거 한 대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주인 박모 씨가 도난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CCTV를 확인해서 이제 전 씨에게 연락을 했고 전 씨는 이에 자전거를 원주인 박 씨에게 돌려준 상황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진짜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네, 군인 신분인 전 씨는 2019년 12월에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 검사는 사안이 경미하고 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처분 결과 통보서를 소속 부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대에서는 이 절도를 징계 검명으로 해서 전 씨에 대해서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항고에서도 징계가 취소되지 않자 전 씨는 육군 교육사령관을 상대로 해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냅니다. 비록 징계 수위가 낮긴 해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일종의 해프닝인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징계라는 것이 전 씨의 주장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 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본인한테는 상당히 큰 일인가 보네요. 네, 아무래도 간부이다 보니까 징계 전력이 있고 없고가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일 수밖에 또 없고요. 또 본인 입장에서는 훔치려고 한 게 아닌데 또 억울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군인사법 제56조 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9조 4 1항은 징계 의결 등을 할 때는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 소행, 정도,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제 오인과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돌려주면서 합의를 했다. 또 군검사도 기소 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감이 아니라는 것이 전 씨의 주장입니다. 이게 뭐 전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정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자전거가 노상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 자체로 주인 없는 물건이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고 네. 설사 유실물이라고 하더라도 네. 습득자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재판부는 네. 전 씨가 자전거를 가져가면서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뭐 난 자전거를 훔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훔친 것도 아니다는 전 씨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또 재판부는 나아가서 설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점유이탈물 횡령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고 네. 또 어느 죄로 의율이 되더라도 네.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에선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전 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은 징계 의결 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 씨에게 가장 가벼운 종류의 징계를 의결한 점 등 재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전 씨 본인이 억울해하는 것과는 별개로 네. 견책 징계는 위법하지 않다, 정당하다 이런 내용의 네. 판결입니다. 방치된 물건 가져가는 거 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자동차 사고 보험 얘기 해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오늘 뭐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삼수생인 정홍주 씨는 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몰래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갔다가 네. 본인 과실로 자동차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네. 이 경우 미성년자도 아니고 네. 엄연한 성인인 아들이 네. 아버지 차를 몰다 낸 사고에 대해 아버지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이면 뭐 당연히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성년이면 알쏭달쏭한데 이거 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피해자 입장에선 네. 차주인이 아버지인 만큼 네. 성년 미성년자임을 떠나서 네. 아버지가 보험 처리를 하든 개인적으로 물어주든 인적 물적 피해를 전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하라는 공부는 안 네. 하고 맨날 사고만 치는 아들, 미성년자도 아니고 또 네. 성년인데 네. 인적 피해든 물적 피해든 아무것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아버지 명의의 차량 사고인 만큼 네. 피해액의 전부는 아니어도 네. 일정 또는 또 아버지가 일정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냐는 중간적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관련 법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는 네. 자동차 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같은 법 3조는 네. 자동차 운행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에서는 네. 아버지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네. 자동차 소유자임은 그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다만 핵심 쟁점은 네. 아버지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그 자동차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뭐 관련 판례 같은 게 있나요? 이와 관련해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네. 미성년자인 아들이 아버지 몰래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네. 냈을 경우엔 네. 자동차 운행자로서 아버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네. 그 사고에 대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입니다. 네. 쉽게 말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네. 미성년자인 아들이 낸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네. 대법원은 다만 그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의 상실 여부는 네.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운행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 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를 낸 아들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인데 이 경우도 위 대법원 판례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성인인 아들은 네.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가해자로서 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그 치료비 등 네. 인적 손해와 네.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 물적 손해까지 네.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다만 그 책임을 네. 아버지가 대신 져야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네.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아버지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아버지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자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인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네.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네.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네. 일단 인적손해 관련해선 아버지는 보험회사에 사고 네.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네. 보험 처리를 요구한 뒤에 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이게 뭐 물적 피해나 책임보험을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적 손해와 책임보험금의 법정 한도를 넘는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네. 성인인 아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네. 아버지가 당연히 이를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법제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요즘은 자동차 책임보험 외에도 네. 위와 같은 손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이른바 임의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서도 아버지가 임의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네.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피해자가 입은 네.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처리하면 된다고 법제처는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하면 성년 아들이 네. 아버지 몰래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다면 인적 손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선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네. 책임보험금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네. 대해선 법적 책임은 없지만 네. 가입한 임의보험을 통해 대신 물어줄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무단 자동차 운행을 알았든 몰랐든 기본적인 배상 책임은 발생한다는 거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